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신경과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트로크와 뉴로 인터벤션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컨더리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이드라인이 이제 저번 학회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모디파이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섹션 자체가 아터리알 섹션이기 때문에 노학에 관한 건 좀 제외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2014년에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대한 가이드라인 나온 이후에 7년 만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스트로크와 TIA 환자에서 2차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론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한 10가지 정도를 메시지를 정리해 놓았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스트로크의 에티올로지에 따른 다이아그노스틱 워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뇨라든지 금연,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을 포함한 리스크 팩터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헬시 다이어트, 피지컬 액티비티 등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중요하고요. 환자들의 컴플라이언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항혈전 치료는 금기가 없다면 모든 환자에게 시행을 해야 되고요. 항혈소 판제가 아주 예외의 경우 빼면 항혈소 판제와 항응고제는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듀어란티 플레이틀릿은 롱텀하게는 권장되지 않고 일부 환자에게만 권고가 되고 있고요. APIP은 뇌경색 2차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라 크레니얼 카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 역시 중요하고 교정 가능한 인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심한 두 개 내 혈관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 환자에는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해서 퍼스트 라인으로 안지오플라스티나 스텐팅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좀 더 어그레시브한 메디컬 세라피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PFO는 젊고 다른 원인이 없는 넌 라쿠나 임팍션 환자에서 클로징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인 불명의 색전성 뇌경색, 즉 이수스 환자에서는 경험적으로 항응고제나 티카그렐런은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뇌경색 기전에 따른 분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스트로크 하는 사람들은 이 타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건 93년도에 스트로크제의 트라이얼 형태로 나타난 오래된 분류입니다. 이 MRI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이 정의가 굉장히 모호해진 경우가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5가지 라지 아터리 아스로스클로시스, 두 번째 카디오 엠볼리즘, 세 번째 스몰 베슬 오클루전, 예전에 라쿠나 임팍션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아더 디터마인드 커즈, 5번은 언디터마인드입니다.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지 아터리 아스로스클로시스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냥 알고 계신 대로 큰 혈관, 대혈관에 협착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정의상으로는 50% 이상의 협착이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터리 투 아터리 엠볼리즘은 프록시말에서 디스탈로 혈전이 떨어져 날아간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 프록시말 아터리에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을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이투 스럼보시스는 혈관 자체가 내경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스트로크가 오는 것이고요. 헤모다이나믹 스트로크는 그 장의 워터쉐드 인팍션 이스케미아처럼 ACA라든지 MCA 사이에 워터쉐드 존에 인팍션이 오는 건데 혈류 헤모다이나믹 스트로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터쉐드 존 인팍션은 이렇게 보도전 형태로 일자 형태로 뇌경색이 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디오 엠볼리즘인데요. 보통 심장에서 날아간 혈전을 일컫고요. APB라든지 LV 스롬버스 그리고 벨블라 디지즈, PFO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뇌경색의 이 카디오 엠볼릭 스트로크의 특징은 이런 콜텍스, 서블 콜텍스가 아니라 이 피지를 잘 침범하는 건데요. 혈전이 끝까지 날아가서 머리 꼭대기에 박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라는 건 보통 한 혈관이 막히는 형태의 스트로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이 혈관의 테리토리가 다른 뇌경색이 2개 이상이 발견됐다. 이러면 카디오 엠볼릭 스트로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카디오 엠볼리즘 시사하는 소견이고요. 이 MRA를 찍었을 때는 혈관이 굉장히 생각보다 인텍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 카디오 엠볼릭 스트로크의 혈전은 굉장히 프레시하기 때문에 금방 녹는 경우가 많고 뇌는 다 죽었는데 혈관은 멀쩡해 뚫린 경우가 있으면 이럴 때는 카디오 엠볼릭 스트로크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스몰 베슬 오클루전이고요. 예전에 학생 때 다 라쿠나 임팍션이라고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이 정의상으로는 서브콜텍스에 1.5cm 미만의 뇌경색이 MRI나 CT에 보이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피질하병변 즉 이런 콜텍스가 아니라 이 서브콜텍스에 생기는 경우를
특징적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퓨어 모터도 있고 퓨어 센서리도 있고 등등의 증상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콜티칼 심텀인 뭐 아파지아라든지 실어증이라든지 니글렉트 무시 증후군 같은 거는 관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살라무스라든지 인터널 캡슐 같은 이 안쪽 구조물을 잘 침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더 디터마인디드인데요. 요거는 특별한 원인에 의한 스트로크를 일컫고 됐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좀 흔한 것들이 뭐 아터리얼 다이섹션도 있고 모야모야병도 있고 요즘에 이제 워낙 캔서 환자가 많으니까 캔서 릴레이티드 스트로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디터마인디드인데 이거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가 이제 two or more고요. 예를 들면 AP이 있으면서 동맥경화도 있을 경우에는 two or more가 되었고요. 인컴플리트는 환자가 뭐 어떠한 이유로 검사를 다 못하고 퇴원을 했던가 사망을 했던가 이럴 경우를 말하고요. 이 네가티브가 요즘에 각광받는 이수스라는 크립토제닉 스트로크가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를 이제 크립토제닉 스트로크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 서브콜텍스의 뇌경색이 있으면서 환자 그러니까 콜텍스의 뇌경색이 있으면서 특별하게 원인을 모르는 색전성 뇌경색을 엠볼릭 스트로크 오브 언디터민드 소스라고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약을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보면 이 뇌졸중 학회에서 연례 보고서로 발표를 한 것인데요. 가장 많은 건 역시 라지 아터리 아세로스크레시스가 2018년까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건 카디오 엠볼리즘입니다. 세 번째가 스몰 베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하이퍼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를 보면 4.5시간까지는 IV TPA를 씁니다. 도어2 이제 원세트 도어 타임이 4시간 반까지 이내인 환자들을 TPA를 쓰고 거기서 만약 라지베스 오클루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엔도바스큘러 스롬벡터미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6시간 이내 환자들에게서만 에비던스를 얻었는데 2017년, 2018년에 6시간 넘는 시간까지 적응증을 얻게 돼서 최근에 뭐 24시간까지도 퍼퓨전, 디퓨전, 매치가 있는 환자들은 혈관을 뚫어볼 수 있는 찬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지 아터리 아세로스크레시스고요. 이 환자는 굉장히 젊은 20대 남자였는데요. 환자가 랩 사이드 위크니스, 라이트에 이제 MCA가 뭔가 플로우가 떨어져 있는데 레프트 사이드 위크니스가 트랜지언트하게 왔다가 회복이 돼서 MRI 찍어보니까 뭐 처음엔 다이섹션인 줄 알았는데 3D 엔지오그래피를 해보니까 포칼 플락 럽처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리얼 스테노시스는 이제 두 개의 동맥 경화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50% 이상에서 99% 정도의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는 뇌경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와파린보다는 아스피린이 선호가 되겠고요. 이 30일 이내 환자에서 두 개의 혈관 70% 이상의 협착이 있다면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레를 3개월간 사용하는 게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마이너 스트로크나 하이 리스크 TIA의 경우에는 동측이 30% 이상의 협착이 있다면 티카그렐러나 아스피린을 같이 쓸 수 있겠고요. 역시 50% 이상의 협착이 있다고 하면 아스피린 혹은 그 클로피도그렐의 실로스타졸을 200을 좀 얻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팩터는 역시 두 개의 동맥 경화에서는 아직 스텐트의 에비던스가 조금 부족한데요. 이 메티클러스한 리스크 팩터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P를 140 이하로 낮추고 하이도즈 인텐스 스타틴 세라피가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시비어한 스테노시스에서 70% 이상의 두 개의 동맥 경화에서 TIA나 스트로크 환자에서 처음부터 안지오플라스티나 스텐팅을 하는 것은 아직 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0년 정도에 샘프리스라는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이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스텐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안지오플라스티 스텐팅이 처음에는 하진 않지만 환자가 점점 나빠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모더레이트 스테노시스에서도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스텐팅이나 안지오플라스티는 역시 함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 스텐팅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럼 바이패스를 해주는 건 어떻겠냐? 역시 리커멘드가 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는 얼마 전에 시술을 했던 환자인데요. 환자가 예전에는 이분이 레프트 MCA의 M2 브랜치가 막혀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증상이 너무 경미해서 시술을 하지 않고 약만 쓰고 했는데 APB 있어서 노악을 쓰니까 뚫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원래 뚫렸지만 남아 있었고
한 7개월 정도 지나서 환자가 라이트 사이드 위크니스가 다시 생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퍼퓨전 맵을 찍어 보니까 왼쪽으로 MCA M2 브랜치의 그 플로우가 굉장히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3D 엔지오그래피를 해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스테노시스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심장 보시는 교수님들처럼 그 스텐트를 머리 안쪽에는 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환자를 시술을 해야 될지 말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마비가 좋아지는 게 없어서 결국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룬을 하고 스텐트를 인트라크리니얼 스텐트를 깔았는데 이 같은 컷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은 컷인데요. 벌루닝 하기 전에 굉장히 플로어가 늘어져 있고 이 MCA 빈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에는 지금 피가 잘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페넘브라가 생긴 건데요. 스텐팅하고 벌룬하고 스텐팅을 해주고 나니까 같은 시간에 여기까지 도달하는 혈류가 좋아져서 환자는 마비가 좋아져서 퇴원을 했던 환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익스트라크레니얼 카로티드 스테노시스를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한 70세 남자 환자인데 여기 레프트 카로티드 아터리에 필링 디펙트 같은 게 있고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고 위쪽에 혈전이 생성돼 있어서 먼저 밑에다 벌룬을 대고 이걸 빨아가지고 석션을 해준 다음에 제거를 하고 벌룬을 한번 해주고 스텐트를 깔았는데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좀 차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벌룬만 다시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익스트라크레니얼 스테노시스에서는 6개월 이내의 환자고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시술보다는 즉 카로티드 스텐트보다는 카로티드 엔도아트렉토미 즉 수술이 더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 결과뿐만 아니라 그 시술의 비용과 수술의 비용도 감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경동맥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는 인텐시브 메디컬 세라피와 항혈소 판제 그리고 스타틴, 하이퍼텐션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시비어가 아닌 50에서 69%의 모더레이트 스테노시스에서도 퍼스트로 권고되는 건 카로티드 엔도아트렉토미입니다. 70세 이상에서 그 카로티드 아터리 스텐팅을 비해서 CEA가 역시 권고가 되고 있고요. 1주 이내의 환자라면 더더욱 수술을 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2주 그리고 웬만한 시술이나 수술은 모두 다 2주 이내에 시술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2주 안에 수술이나 시술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컨디션이라고 하고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카로티드 아터리 스텐팅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한 경동맥 환자에서 죄송합니다. 그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전신 마취가 어렵다면 카스가 CEA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50% 미만의 경동맥 협착은 시술을 하지 않고 뇌경색이 왔더라 좀 지켜보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하고 아테로스크레니스 4개월 안쪽의 환자에서 MCA하고 ECA의 바이패스 역시 권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대혈관 질환인데 다른 혈관의 좁아진 부분을 보시면 이제 버테브럴 아터리 스테노시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라크레니얼 버테브럴 아터리 스테노시스는 역시 시술보다는 인텐시브 메디컬 세라피를 하고 그다음에 스텐팅을 하는 것은 아주 권고가 되고 있지 않은데 가끔 있습니다. 여기가 막혀가지고 이 뒤통수 쪽으로 가는 건 브레인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증상이 시비어하고 환자가 베드리든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시술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자체도 아주 권고가 되는 부위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시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오르틱 아터리 아테로스크레시스는 이건 역시 이제 간혹 자주 보실 텐데요. 이건 아터리 투 아터리 스롬보 엠볼리즘을 잘 만드는 부위가 되겠고요. 역시 LDL을 70 이하로 낮추고 항혈소 판제를 열심히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야모야병이라는 것은 디스탈 ICA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좁아지는 병인데요. 이 모야모야병은 스텐트를 해줘도 어차피 다시 막힙니다. 그래서 유일한 치료가 수술적인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결국은 MCA하고 STA라고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 머리 쪽을 바이패스를 해주는 수술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야모야병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환자가 혈관이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잘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야모야병 환자에서는 듀얼을 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분들 모야모야 환자는 아뉴리즘이 머리 안에 있을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듀얼 안티플레스는 웬만하면 쓰지 않고요. 사실 아스피린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플레타를 조금 더 쓰는 편인데요. 듀얼은 좀 쓰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만약 모야모야병 환자인데 심장에 스텐트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 최소한의 그 듀얼 안티플레이트릭 기간을 뭐 4주 이내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스몰 베슬인데요. 스몰 베슬은 아직까지 뭐 아주 큰 권고가 있지 않고 스몰 베슬 디지즈는 연구가 RCT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전 실로스타졸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이게 서양 사람들을 포함하지가 않은 동양인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세컨더리 스트로크 프리벤션으로는 아직까지 그 역할이 좀 확실치가 않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더커즈 중에 아터리얼 다이섹션이 있는데요. 이제 다이섹션이 이렇게 막혀서 오는 레프트 ICA가 막혔는데 이 환자는 운이 좋게도 이렇게 A컴을 통해서 왼쪽으로 MCA 플로우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뭐 데피시시 적을 것 같고 이게 설사 나중에 다시 뚫리게 되면 더 좋겠지만 막히더라도 응급으로 뭐 시술을 할 필요는 없는 환자이기도 한데요. 결국 익스트라크레니얼 카로티드나 버테브럴 아터리 다이섹션에서는 3개월 이상 안티플레이트릭 세라피를 하라고 되어 있고 이건 예전에는 주로 항응고제를 썼습니다. 뇌혈관 박리에서는 항응고제를 썼었는데 이 자마에 2019년인가에 아스피린하고 와파린이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듀얼 안티플레이트 세라피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빠진다. 그럼 시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카로티드 웹이란 거는 인티마가 좀 자라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안티플레이트 세라피를 뇌경색이 있는 환자에서 하기도 하고요. 만약 다른 원인이 없고 카로티드 웹이 이 환자의 뇌경색을 자꾸 재발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카로티드 웹을 제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스텐팅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엠볼릭 스트로크 오브 언디터마인 소스는 특별하게 원인을 못 밝혔는데 뭔가 콜텍스에 임팍이 생긴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NEJM의 두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노악을 써서 아스피린 왜 그러면 이수스라는 거는 상당수가 APB에 히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수스를 자꾸 이제 홀터도 계속 해보고 ILR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이수스랑 굉장히 헤테로제너스한 팩터이기 때문에 노악과 아스피린을 비교했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굉장히 싸고 노악은 비싼 약이라서 결국은 아스피린에 비해 우월하지 못해서 이수스에서는 여전히 노악을 쓰는 게 권고가 되고 있지 않고 역시 티카그렐라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세컨더리 스트로크 프리벤션에서 넌 카디오 엠볼릭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TIA에서는 아스피린을 쓰는 게 안티플레이트릭 세라피를 하는 게 권고가 되고 있고요. 역시 같은 상황에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그리고 아스피린과 익스텐디드 릴리즈 디피르다몰이 세컨더리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NIH 스로 3점 이내에 마이너 스트로크나 하이 리스크 TIA의 경우에는 듀얼 안티플레이트릭 세라피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얼 안티플레이트 세라피는 3개월 이상은 하지 말고 트리플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CH 같은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듀얼 안티플레이트에서 언제까지 써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요. 이 롱텀 피리어드를 썼던 연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2004년 매치 그리고 2006년에 애니제임 카리스마 그리고 라쿠나 임팍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2012년에 SPS3가 있었는데 세 연구 모두 다 블리딩만 올라가고 그때 뭐 비교했던 게 클로피도그렐도 있었고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인데요. A는 아스피린인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블리딩만 올라가고 이 컴포짓 바스큘러 아웃컴을 좋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이걸 언제까지 세게 쓸 게 아니라 초반에만 좀 세게 쓰는 걸 이제 도모를 해야겠다 해서 이 어큐트 페이지에만 이 듀얼 안티플레이트릿을 좀 쓰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 스트로크 그럼 환자들이 나쁜 환자가 인롤되면 효과가 좋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 스트로크이나 하이 리스크 TIA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2013년 중국에서 챈스란 연구가 있었는데요. 클로피돌과 아스피린하고 아스피린을 비교를 하였는데 이 환자들은 3주 정도만 썼고요.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인로를 하였는데 결국은 블리딩의 증가 없이 뇌경색을 재발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고 그리고 다른 리스크 팩터 조절이 좀 잘 안 됐던 조금 결함이 있는 연구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초반에만 이 듀얼 안티플레이트를 써서 이펙트를 본 거를 해서 기념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걸 이제 바탕으로 12시간 이내에 듀얼 안티플레이트를 시작해서 90일 동안 써서 유의한 차이가 나서 결국은 이 가이드라인이 3주에서 3개월 정도 넌 페이탈한 블리딩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듀얼 안티플레이트 쓰는 게
이 마이너 스트로크에서는 권고가 된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각각의 약제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여태까지 이제 각각의 약제들이 세컨더리 스트로크 프리벤션에서 어떻게 에비던스를 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주로 이제 뇌졸중 진료 지침하고 뇌졸중 진료 지침 요약본에 있는 건데요. 요거는 뇌졸중 홈페이지, 뇌졸중 학회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돼 있어 요거 요약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잘 아시다시피 콕스 이니비터이고요. 스럼복산 A2의 생산을 억제를 하는데 이 아스피린이 그 스트로크 프리벤션의 에비던스를 얻게 된 거는 94년도에 그 BMJ에 게재된 안티플레트렛 트라이리스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잡지에 게시된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MI나 스트로크, 바스큘라 오클루시브 디지즈가 있는 여러 RCT들을 분석을 했는데 아스피린을 샀던 분이 스트로크나 MI, 바스큘라데스가 플라시보에 대해서 적었고 그 효과는 스트로크가 있었던 환자나 TI가 있었던 환자에서 더 좋았기 때문에 22%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스피린의 에비던스를 얻게 되어서 국내 권고 사항에서는 TIA나 스트로크 환자들은 세컨더리 프리벤션에서 50에서 300 사이의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 수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로피도그렐입니다. 클로피도그렐은 플레이틀렛의 ADP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고요. 이 클로피도그렐도 뇌경색에서는 아스피린 단독 투여 혹은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의 복합 투여와 함께 넌 카디오제닉 스트로크의 1차 약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클로피도그렐의 기전을 보시면 85%가 인액티브 메타볼라이트로 그냥 분해를 해버리고요. 이 15%만 액티브 폼으로 전환이 되는데 결국은 이 메타볼라이트가 비가역적으로 P2Y12를 코딩된 ADP 리셉터를 억제해가지고 플레이틀 어그리게이션을 연루된 글라이코프로테인 2B, 3 리셉터를 인액티베이션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 그 CYP2 C19에 그 클로피도그렐 내성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 클로피도그렐에서 뇌경색의 그 에비던스는 두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1996년에 란셋에 카플이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아스피린과 클로피도를 단독으로 비교를 하였고 여러 가지 컴포짓 아웃컴을 8.7% 정도 클로피돌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이 죽상동맥 경화성, 즉 뇌경색,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 한 19,000명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뇌경색을 가진 환자만 비교했을 때는 서브글럽 아날라이시스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즉 뇌졸중 2차 예방에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보다 더 우월하다고는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포스트로크 아날라이시스의 사후 분석에서 예전에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예전에 아스로스크롤 디지즈가 있었던 환자에서는 이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서 약간 좀 더 심한 환자에서는 스트로크에서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페스 연구에서는 아스피린과 디피레로다몰 이 복합제하고 클로피도그렐은 두근과 차이가 없어서 결국은 클로피도그렐 에비던스를 얻게 되었고요. 그러면 그 클로피도그렐 내성이 동양인에서 25% 정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선 다음 세대의 약제들인 프라슈그렐과 티카그렐러는 어떨까를 보시면 프라슈그렐은 이제 PCI가 예정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들을 대상으로 클로피도그렐에 비해서 이스케믹 이벤트를 낮췄는데 블리딩을 높였고 특히 서브글럽 아날라이시스에서 뇌경색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라든지 75세 이상 그리고 체중이 60kg 미만인 경우에는 프라슈그렐 투여했을 때 출혈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뇌경색 환자에서는 적응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티카그렐러 역시 마이너 스트로크나 TI가 있었던 환자에서 아스피린 대비해서 통계적인 차이를 아깝게도 보이지 못했는데요. 약간 블리딩을 좀 더 높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티카그렐러가 끝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챈스2라고 2021년 작년에 말에 마이너 스트로크나 TI 환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로프로민 TC19의 로스 오브 펑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은 그냥 쓰고 클로피도그렐과 티카그렐러를 비교했을 때 더 컴포짓 아웃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하고 미국에서 허가를 받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이런 로스 오브 펑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티카그렐러도 에비던스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뇌졸중 학회에서도 지금 보험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클로피딘은 사실 심장내과에서는 많이 안 쓰실 것 같은데요. 티클로피딘은 클로피도그렐이랑 약간 알기만 좀 다른 약제이고요. 예전에 많이 클로피도그렐 나오기 전에는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신경과에서도 많이 쓰는 약제는 아닙니다. 예전에 뭐 플라시보나 아스피린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아웃컴을 좀 개선을 하고 아스피린과 차이가 없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뇌졸중 2차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rarely used라고 그 미국 가이드라인 돼 있는 이유가 치명적인 뉴트로페니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위험성을 안고 이걸 쓰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과 디피레다몰 ER은 역시 이것도 아디녹스라는 이제 제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요. 좀 생소하시지만 포스포디에스터라이즈 이니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06년에 아스피린과 디피레다몰 그리고 이제 플라시보를 각각 2x2로 매칭을 해가지고 본 건데 사실은 아스피린이 뇌경색 2차 예방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시보를 써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과 디피레다몰을 같이 썼던 그룹에서 아스피린 단독 혹은 디피레다몰 단독보다 더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병합해서 쓰는 게 더 좋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용량의 아스피린과 서방형 디피레다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뇌졸중 2차 예방을 위한 조기 치료로 사용될 수 있겠다 하고 초기 치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실로스타졸 즉 플레탈이라는 약은 이 포스포디에스터라이즈 이니비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원래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의 다리가 이제 파행이 있는 환자에서만 에비던스를 있었는데 아직까지 FDA 미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에서만 스터디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CSPS라는 연구에서 플라시보랑 비교했을 때 실러스타졸의 효과가 있었는데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보면 이 라쿠나 임팍션 즉 열공 경색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라쿠나 임팍션인 환자에서는 실로스타졸이 고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아스피린과 비교했을 때 아스피린에 비해서 우월한 효과를 내지는 못했는데 블리딩을 꽤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스타졸 단독 치료는 넌 카디오네릭 이스케믹 스트로크 환자에서 특히 라쿠나 임팍션 환자에서 뇌졸중의 1차 예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블리딩 컨선이 있는 환자에서는 실로스타졸이나 트리플루자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트리플루자인데요. 트리플루자는 아스피린과 비슷한 콕스 이니비터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들어온 거는 디스그렌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트리플루자 600, 300을 하루에 2번 쓰는 약인데 아스피린과 비교했을 때 아스피린에 비해서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블리딩이 꽤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트리플루자를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뇌경색의 2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아까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로 뇌졸중을 이제 워크업할 때 에티올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게 뇌경색의 원인에 따라서 약제와 그 앞으로의 시술이라든지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달라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FDA에서 공인된 약은 아스피린과 디피르다몰 ER, 클로피도그렐, 티클로피딘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컨더리 프리벤션은 이런 약들을 쓸 수 있는데 특히 뭐 실로스타졸은 이제 국내에서는 라쿠나 스트로크에서는 1차 치료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큐트 스테이지에서 컨비네이션 세라피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이 아직까지는 21일까지 3주 정도까지는 마이너 스트로크나 TI 환자에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